그날 딸의 태블릿에서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딸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사돈이라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흘리던 눈물, 그게 사실은 제 딸을 안심시켜서 죽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제 두 다리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서연이는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키운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여리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누가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 눈물부터 그렁그렁해지는 성격이라 저는 늘 이 아이가 험한 세상 풍파를 피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가 부탁하면 자기 일을 미뤄가면서까지 도와주던 아이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동료들 사이에서 순하고 배려심 많은 후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서연이가 29 되던 해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강훈이라는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강훈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인사성도 밝고 말투도 조곤조곤한 것이 첫눈에도 나쁘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훈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서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라 만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고 옆에서 수줍게 웃던 서연이의 표정도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몇 달 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댁 어른들 역시 처음에는 흠잡을 데 없이 예의를 갖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명숙 씨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귀한 딸 저희가 잘 데려가서 아끼며 살겠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시아버지가 될 두식 씨도 점잖은 말투로 강훈이가 부족한 게 많지만 옆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며느리 아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드디어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는구나 하며 서로를 보고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연이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엄마 강훈 씨가 나 진짜 잘 챙겨줘.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신혼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도 강훈은 살갑게 저를 맞이하며 손수 차려낸 저녁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로 이제 내 딸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는 결혼하고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밝게 웃으며 전화하던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지 피곤하네. 엄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어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생기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날 서연이의 얼굴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손목이 앙상할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옷소매 밖으로 살짝 드러난 팔뚝에는 멍자국처럼 보이는 흔적도 있었는데 서연이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어디 부딪혔나 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하고 물어도 서연이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새로 옮긴 부서 적응하느라 그런가 봐 별일 아니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딸 걱정에 뒤척이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서연이가 갑자기 친정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를 쫄딱 맞은 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쳐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딸을 끌어안았고 그 자리에서 서연이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쏟아냈습니다.
강우는 결혼하자마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회식이 잦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어느 날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서연이의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으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며 모든 잘못을 서연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를 만난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니 어떤 남자가 너랑 살고 싶겠냐는 말로 오히려 서연이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에는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퍼부었고 맨정신일 때는 차갑게 무시하며 서연이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짓밟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너 같은 애를 누가 데려간다고 하겠어. 나니까 참고 사는 거지. 니네 부모님도 너 이렇게 유난 떠는 거 알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니 같은 말들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박하고 억울해하던 서연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유 없이 숨이 막혀오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숨이 막혀 잠에서 깨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어야만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진료 기록지를 몰래 보여주며 서연이는 엄마,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고 힘없이 물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서연이가 들려준 어느 겨울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강우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밥그릇을 밀쳐냈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리자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조용히 좀 살아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몇 시간을 숨죽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출근 준비를 하는 강훈의 모습을 보며 서연이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기는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으로 애지중지 키운 딸이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연이를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더는 내 딸을 그 지옥 같은 곳에 두지 않겠다고. 서연이를 끌어안고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자. 이혼하자 서연아. 서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딸과 함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그동안의 폭언과 외도 정황을 정리하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이가 남몰래 녹음해둔 통화 파일과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강훈이 서연이에게 퍼부었던 폭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들을 때마다 손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저와 함께 죽을 끓여 먹고 예전처럼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악몽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 역시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우리가 옆에서 계속 챙겨주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자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를 준비하던 어느 주말 예고도 없이 사돈댁 식구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시어머니 명숙 씨와 시아버지 두식 씨가 양손 가득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시누이 지은 씨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에 본 적 없는 절박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명숙 씨는 다짜고짜 서연이의 손을 부여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미가 잘못했다, 서연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강훈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나 보다.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명숙 씨의 모습에 옆에 있던 두식 씨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인입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강훈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을 전부 서연이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참고 다시 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은 씨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오빠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병원도 상담도 다 받겠다고 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절실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라도 서연이가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사람이 죽을 죄를 지으면 저렇게까지 눈물로 뉘우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순진한 믿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명숙 씨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다며 서류까지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음 주에 바로 명예 변경하겠습니다. 저희 말 못 믿으시면 지금 바로 법무사 불러서 처리해도 됩니다. 그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자 저의 의심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역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끝까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돌아간 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눈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우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것도 못할 짓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류까지 가지고 왔잖아요.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정말 끝내요라며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남편의 직감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인생에서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돈댁의 눈물에 속아 다시 한 번만 믿어보자며 서연이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만 것입니다. 돌려보내던 날 서연이는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엄마 이번엔 진짜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돌려보내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와 요즘 강훈 씨도 많이 달라졌어. 엄마 걱정 안 해도 되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명의 변경도 실제로 진행되는 듯 보였고 강훈은 서연이에게 꽃다발을 사들고 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조짐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전화로 엄마 요즘 강훈 씨가 나한테 비타민이라면서 새로 사온 영양제를 자꾸 챙겨줘. 좀 이상하게 다정해라고 무심코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반성하는 마음에서 아내를 챙기는구나 하고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명숙 씨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가,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어머니한테 말해라며 살갑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다정해진 그들의 태도가 사실은 서연이를 완전히 방심시키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듯한 하루하루가 흘러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딸을 돌려보내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한쪽 구석에서 서연이가 친정에 놓고 간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물건이라 배터리가 다 되어 있었는데 무심코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클라우드 계정과 메신저가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밀려있던 알림이겠거니 하고 무심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는 사돈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화방 이름은 가족방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그 대화방 속 사람들의 언어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명숙 씨로 보이는 계정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년 정신과 단인 기록 잔뜩 있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하면 그냥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 끊은 걸로 보일 거야. 아니면 베란다에서 실족사한 걸로 만들어도 되고. 그 아래로 강훈이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서 사망보험금 10억 나오면 그 돈으로 나 더 좋은 집안 여자랑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엄마 말대로 하자. 신우이로 보이는 지은 씨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지분 준다고 하니까 걔네 엄마도 완전히 믿는 눈치더라. 의심 안 할 때 슬슬 약 타서 먹이면 아무도 모를걸.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화면을 위로 계속 넘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진 대화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두식 씨로 보이는 계정은 보험 설계사한테 확인했는데 자살이나 사고사로 처리돼도 가입한 지 2년 넘었으니까 보험금 전액 나온다더라라는 메시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거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걔네 집에 가서 아파트 준다고 확실하게 도장 찍자. 완전히 믿게 만들어야 나중에 의심 안 해. 저는 그제야 며칠 전 우리 집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흘리던 그 눈물이 무엇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 대화방에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들은 서연이의 우울증 진단 소식을 듣고 이미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심약해서 정신과 다닌 이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원래 병 때문이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라는 명숙 씨의 메시지가 이미 2달 전 날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우는 거기에 결혼 보험 든 지 2년 지나면 자살이든 사고든 다 나온다니까 그때까지만 시간 끌면 되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서야 서연이가 겪었던 그 지독한 폭언과 무시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학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들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의심받지 않을 조건을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그 이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지분 준다고 완전히 믿게 만들었으니 의심 안 할 때 약 먹여서 천천히 처리하자는 강훈의 메시지 아래로 명숙 씨는 어느 약국에서 어떤 약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역시 오빠 그거 한 번에 많이 먹이면 티나니까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영양제에 섞어 먹여 그래야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진 걸로 보여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돈이 제 딸의 손을 붙잡고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으로 저와 서연이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든 뒤 서서히 약물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딸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방의 가장 최근 메시지 시각은 불과 2시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연이가 그 약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되뇌었습니다. 증거 없이 무작정 찾아갔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발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정신을 다잡고 태블릿 화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화면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것이 딸을 살릴 유일한 증거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캡처와 함께 화면을 녹화하며 날짜와 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손끝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고 저는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화로 짧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 내가 뒤따라갈게.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간 저는 숨을 헐떡이며 확보한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담당 경찰관도 태블릿 화면에 담긴 대화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여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은 저를 자리에 앉히고 캡처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시간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살해 계획과 보험금, 약물에 관한 언급까지 담긴 메시지들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모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서는 즉시 강력팀과 기동 인력을 편성했고 저와 함께 서연이가 있는 아파트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찰차에 함께 올라타는 그 순간 저는 두 손을 꼭 모아 쥐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서연이가 무사하게 해달라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 풍경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 몇 분 동안 저는 온갖 최악의 상상을 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함께 탄 경찰관이 어머니 침착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라며 다독여 주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그 몇 초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대답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봐. 엄마야.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뛰어든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초점을 잃은 채 침대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서연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엄마 왔어. 이 나쁜 사람들아, 내 딸 살려내.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경찰들은 즉시 무전으로 구급대를 요청했고 현장에 있던 강훈과 명숙 씨, 두식 씨는 순식간에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강훈은 끌려나가면서도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연이가 원래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확보된 대화방 기록 앞에서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정체불명의 약물과 약병들은 즉시 현장 증거물로 수거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서연이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고 저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위세척과 해독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보한 모든 대화방 캡처본과 약물 증거를 근거로 사돈댁 일가를 살인 예비 음모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서연이의 혈액에서는 다행히 아직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량의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서연이는 이틀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정신을 차린 뒤에도 한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해 주자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그 사람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줄 알았어라며 흐느끼는 딸을 끌어안고 저 역시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주말 아침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구속영장을 든 경찰들이 사돈댁 안방까지 무자비하게 들이닥쳤습니다. 단꿈에 젖어있던 강훈과 명숙 씨 그리고 공모했던 지은 씨까지 모두 잠옷 차림 그대로 줄줄이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습니다. 두식 씨 역시 함께 조사를 받았고 대화방에서 오간 메시지 내용상 공모 정황이 뚜렷해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아파트 복도와 단지 광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대낮에 온 가족이 포승줄에 묶여 경찰차에 올라타는 그 치욕스러운 광경을 동네 사람들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이름난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일 뿐 실제 실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약물 구입 경로와 보험금 수령 계획까지 담긴 대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서연이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앞에서는 그 어떤 변론도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저는 매일같이 딸의 곁을 지키며 동시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대화방 캡처본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모의는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힘든 몸을 이끌고 검찰 조사에 응해 그동안 겪었던 폭언과 협박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이가 몰래 녹음해 두었던 강훈의 폭언 파일들이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수사 끝에 마침내 사건은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며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화방 캡처본과 약물 감정 결과, 서연이의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서연이가 남몰래 녹음해 두었던 강훈의 폭언 파일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정에 앉아있던 강훈과 명숙 씨, 두식 씨, 지은 씨는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와는 달리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시간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미안해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눈물은 저를 안심시켜서 죽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던 서연이는 끝내 눈물을 삼키며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검찰 측 증거와 증언을 꼼꼼히 살핀 뒤 이들이 오랜 시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으며 그 동기가 오직 사망보험금이라는 물질적 탐욕에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정신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훈과 명숙 씨, 두식 씨, 지은 씨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되었고 그들은 결국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처벌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주말 아침 요란했던 체포 현장을 목격한 이웃들로부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던 집안이라는 낙인은 그들 가족의 이름 위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새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도 짧게 보도되면서 신상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고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강훈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즉시 해고 절차를 밟았고 명숙 씨와 두식 씨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 역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소송 비용과 벌금, 피해 보상금으로 바닥이 났습니다. 살던 아파트마저 결국 경매로 넘어가며 그 집안은 사실상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던 날 저는 서연이와 함께 법정을 나서며 오랜만에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지라고 물었고 저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그래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자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서연이는 제 곁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고 좋아하던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화실을 다니며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입에서 나온 앞날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긴 하지만 예전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은 많이 줄었습니다. 서연이는 요즘 저에게 엄마 그때 태블릿 안 봤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까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말이면 서연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는 함께 화실 앞을 지나며 엄마 나중에 여기서 그림 전시회 열면 꼭 보러 와야 해라며 웃는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고 누군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몸을 움츠리곤 하지만 그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딸이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저는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줄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딸의 곁을 지키며 겉으로는 고상하고 선한 척 위선을 떨면서 뒤로는 남의 귀한 자식의 목숨을 노리던 악마 같은 사람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눈물이라고 해서 다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낯빛이 예전과 다르게 변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제 딸의 눈에서 그런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남은 살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